본 영상은 일반 건강정보 제공 목적이며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한 경우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밤 11시 누워서 유튜브 보다가 갑자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쿵쾅, 쿵쾅, 쿵쾅. 분명히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누워 있었는데, 심장이 갑자기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합니다. 손에 식은땀이 납니다. 숨이 살짝 막히는 느낌, 가슴이 조여오는 것 같기도 하고, 나 심장 어디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러다가 쓰러지는 거 아니야? 응급실 가야 하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우는 순간 심장은 더 빠르게 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지금 이 순간에도 가슴이 두근거려서 검색하다가 들어오신 분이 계실 겁니다. 아니면 이런 증상이 반복돼서 나 진짜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이 돼서 찾아오셨거나요? 오늘 그 걱정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근데요, 지금 바로 첫 번째 반전을 알려드릴게요. 심장이 두근거리는 분들의 상당수는 심장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뭔데요? 바로 그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파트 1 사실 심장 두근거림의 진짜 정체.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을 의학적으로 두근거림 또는 심계항진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palpitation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두근거림이라는 증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심장이 두근거리니까 당연히 심장 문제겠지. 이게 바로 오해입니다. 실제로 응급실을 찾는 두근거림 환자들을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심장 자체의 문제인 경우는 전체의 40% 미만입니다. 나머지 60% 이상은 심장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두근거림이 발생합니다. 그럼 심장이 아니면 뭐가 문제냐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율신경계 이상.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계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율신경계는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몸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시스템입니다. 심장 박동, 혈압, 소화, 체온, 호흡 이 모든 걸 알아서 조절하는 거죠. 자율신경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교감신경은 엑셀이고 부교감신경은 브레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험한 상황에서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심장을 빨리 뛰게 만들고, 안정된 상황에서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심장을 천천히 뛰게 만들죠. 그런데 스트레스, 수면 부족, 과로, 불규칙한 식사 등으로 인해서 이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이유 없이 가만히 있는데도 교감신경이 과활성화됩니다. 그러면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밤에 누워 있을 때 두근거림이 심해지는 분들, 이 자율신경계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낮에는 활동을 하느라 교감신경이 어느 정도 균형을 잡고 있다가 밤에 누우면 몸이 이완되려고 하는데 자율신경계가 따라오지 못하면서 오히려 교감신경이 튀어오르는 거죠. 두 번째, 역류성 식도염. 이게 심장 두근거림이랑 무슨 관계냐고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식도와 심장은 해부학적으로 매우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 특히 식도의 하부, 즉 위장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심장 바로 뒤쪽에 위치해 있어요.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면 위산이 역류하면서
식도를 자극합니다. 이 자극이 식도 주변의 신경을 건드리고 그게 심장 박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이 가슴 두근거림을 호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위장 치료를 받고 나서 두근거림이 사라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식사 후에 두근거림이 심해지거나 눕거나 몸을 앞으로 숙일 때 두근거림이 생기거나 신트림이나 소화불량과 함께 두근거림이 나타나는 분들이라면 역류성 식도염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갱년기 호르몬 변화. 특히 40대 후반에서 50대 여성분들에게 매우 흔한 원인입니다. 갱년기가 되면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에스트로겐은 단순히 생식 기능만 담당하는 호르몬이 아니에요. 자율신경계, 혈관 기능, 체온 조절에도 관여하는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 자율신경계가 불안정해지면서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리고 열감,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는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갱년기 증상의 대표적인 트리오입니다. 갱년기 두근거림의 특징은 열감이나 발한과 함께 나타난다는 거예요. 갑자기 얼굴이 화끈하면서 동시에 심장이 빨리 뛰는 느낌이 든다면 갱년기, 자율신경 불안정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남성도 예외가 아닙니다. 남성 갱년기, 즉 테스토스테론 저하로 인해서도 비슷한 자율신경계 불균형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번째, 카페인과 알코올. 이건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생각보다 훨씬 강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카페인은 교감신경을 직접적으로 자극합니다. 커피, 에너지 드링크, 녹차, 초콜릿, 심지어 일부 두통약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어요. 하루에 커피를 3잔 이상 마시는 분들, 에너지 드링크를 습관적으로 마시는 분들은 이 카페인이 두근거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알코올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코올을 마시면 처음에는 혈관이 확장되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알코올이 분해될 때 나오는 아세트알데히드가 자율신경계를 자극해서 두근거림을 만들기도 합니다. 술 마신 다음날 새벽에 갑자기 심장이 두근두근하다고 느끼신 분들, 이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다섯 번째, 공황장애와 불안장애. 이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려야 합니다. 공황장애는 갑작스럽게 극도의 공포감과 함께 심장 두근거림, 호흡 곤란, 어지러움, 손발 저림 등의 신체 증상이 나타나는 병입니다. 공황장애 환자들이 공황 발작이 왔을 때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심장내과나 응급실입니다. 그리고 심전도 검사받고 정상이라는 소리를 듣고 돌아가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공황장애로 인한 두근거림과 심장 문제로 인한 두근거림은 증상만으로는 구별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당사자 입장에서 체감하는 공포와 신체 증상은 실제 심장 발작과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똑같거든요. 그래서 공황장애를 가진 많은 분들이 나는 공황장애가 아니야, 진짜 심장이 문제야라고 확신하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구별하냐고요? 가장 큰 차이점은 지속시간과 유발 상황입니다. 공황장애로 인한 두근거림은 보통 10분에서 30분 사이에 최고조에 달했다가 스스로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특정 상황 밀폐된 공간, 사람이 많은 곳, 스트레스 상황 등에서 유발되는 경향이 있어요.
반면 심장 자체의 문제인 부정맥은 지속 시간이 더 불규칙하고 특정 상황과 무관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심장 두근거림의 원인이 매우 다양하다는 걸 이제 아셨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 나는 무조건 병원 가서 검사 받을 거야. 심전도 찍고 정상이면 안심하면 되잖아. 맞는 말처럼 들리죠? 근데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파트 2 병원에서 정상 판정받았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꼭 들어주세요. 심장내과에 가서 심전도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정상입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심장은 이상 없어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그날 밤에 또 두근거림이 시작됩니다.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상당히 많을 겁니다. 검사에서 정상 나왔는데 왜 또 이러지? 내가 예민한 건가? 아닙니다. 예민한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심장 검사의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심전도의 한계. 일반 심전도 검사는 검사하는 그 순간의 심장 상태만 측정합니다. 10초에서 30초 정도의 심장 리듬을 찍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중 단 30초. 그런데 부정맥이라는 병, 특히 발작성 부정맥은 하루에 단 몇 초, 몇 분만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그 짧은 순간이 검사 시간과 딱 맞지 않으면 검사 결과는 당연히 정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환자는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고 집에 갑니다.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 순간은 진짜 정상이니까요. 하지만 반복적으로 두근거림이 있는데 일반 심전도만 찍고 정상이라고 안심하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더 정밀한 검사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의학계에서는 다양한 검사 방법을 개발해 왔습니다. 첫 번째 홀터 검사. 홀터 마너터링. 홀터 검사는 24시간 혹은 48시간 동안 심전도를 연속으로 기록하는 검사입니다. 작은 기기를 몸에 부착하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측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일상 중에 불규칙한 심장 박동이 생겼을 때 그걸 잡아낼 수 있습니다. 두근거림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분들에게는 일반 심전도보다 홀터 검사가 훨씬 의미 있는 검사입니다. 담당 의사에게 홀터 검사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직접 요청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이벤트 레코더. 이벤트 리코더. 이건 더 장기간입니다. 일주일에서 한 달까지 심장 이상이 느껴질 때 버튼을 눌러서 그 순간을 기록하는 방식이에요. 증상이 자주 나타나지 않거나 홀터 검사를 해도 잡히지 않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세 번째, 이식형 루프 레코더. ILR 임플랜터블 루프 리코더. 이건 아마 많이 생소하실 텐데요. 피부 아래에 작은 기기를 이식해서 최대 3년까지 심장 리듬을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쌀알만한 크기로 국소 마취 후 간단하게 삽입할 수 있어요. 원인 불명의 반복적인 실신이나 심한 두근거림의 원인을 장기간 추적할 때 사용합니다. 이 정도의 검사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단순히 심전도 정상이에요라는 말만 듣고 안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제 심전도 정상을 믿어도 될까? 그렇다면 언제는 심전도 정상을 믿어도 되냐고요? 두근거림이 있을 때 심전도를 찍었는데 정상이 나왔다면 이건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두근거림이 있는 그 순간에 심장 리듬이 정상이라면 그 두근거림은 심장 자체의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율신경계, 공황, 역류성 식도염 등 다른 원인을 찾아야 하는 거죠. 반면 두근거림이 없는 평상시에 심전도가 정상으로 나왔다면 이건 정보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 순간은 정상이었던 거니까요. 이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짜 위험한 부정맥의 신호들. 그럼 언제 진짜로 심장 문제를 의심해야 할까요? 단순 두근거림과 달리 다음 증상들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마이너스 두근거림과 함께 어지럽거나 실신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마이너스 가슴 통증이 함께 온다. 마이너스 갑자기 숨이 심하게 막히는 느낌이 든다. 마이너스 두근거림이 30분 이상 지속된다. 마이너스 갑자기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다가 멈추는 느낌이 든다. 마이너스 운동 중에 두근거림이 갑자기 생긴다. 특히 운동 중 두근거림은 매우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안정시 두근거림과 달리 운동 중에 나타나는 부정맥은 위험한 심실 부정맥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부정맥 심방세동. 심장 관련 두근거림 중 가장 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심방세동입니다. 심방세동은 심장의 윗부분인 심방이 제대로 수축하지 않고 불규칙하게 떨리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 혈액이 심방 안에서 고이게 되고 이렇게 고인 혈액이 굳어 혈전피떡을 만들 수 있어요. 이 혈전이 뇌로 날아가면 뇌졸중입니다. 심방세동은 뇌졸중의 위험을 5배나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방세동,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근거림이 있더라도 본인이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가 뇌졸중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혈압이 있는 분들, 당뇨가 있는 분들, 심부전이 있는 분들은 두근거림이 생겼을 때 심방세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스마트워치에서도 심방세동을 감지하는 기능이 있어서 일상 중에 모니터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 반전을 알게 되셨습니다. 첫째, 두근거림은 대부분 심장 문제가 아니다. 둘째, 심장 문제일 경우 일반 심전도 정상 판정만으론 부족할 수 있다. 그럼 지금 당장 두근거림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파트 3 지금 당장 두근거림을 멈추는 실전 방법. 두근거림이 시작됐을 때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모두 미주신경 VAGUS 너브를 자극하는 방법들입니다. 미주신경은 뇌에서 시작해서 심장, 폐, 위장까지 연결된 매우 긴 신경입니다. 이 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심장 박동이 느려지게 됩니다. 즉,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신경이에요. 그 방법 1. 발살바, 기법 VALSALVA 머누버. 이건 가장 고전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실제로 의사들도 응급 상황에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코와 입을 막고 변을 볼 때처럼 힘을 주면서 배에 압력을 가합니다. 10초에서 15초 동안 유지합니다. 이 동작이 흉곽 내 압력을 높여서 심장으로 돌아오는 정맥 혈류를 일시적으로 감소시키고 그 반응으로 미주신경이 자극되면서 심장 박동이 느려지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녹내장이나 망막 박리가 있는 분들, 그리고 심한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이 방법을 사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방법, 이 차가운 물 얼굴 담그기. 들어보셨나요? 이게 실제로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세면대에 차가운 물을 받아놓고 얼굴을 담그거나 찬물로 채운 세숫대야에 얼굴을 담급니다. 약 30초에서 1분 정도요. 이게 바로 다이빙 반사 다이빙 리플렉스를 유발하는 방법입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으면 우리 몸은 자동으로 잠수했을 때처럼 반응합니다. 산소를 아끼기 위해서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혈관이 수축하는 반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유아들이 물에 빠졌을 때 상당 시간 생존할 수 있는 것도 이 다이빙 반사 덕분입니다. 아이스팩을 얼굴에 대는 것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 방법 34-7-8 호흡법. 이건 집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4초 동안 천천히 코로 들이마십니다. 7초 동안 숨을 참습니다. 8초 동안 천천히 입으로 내쉽니다. 이걸 34회 반복합니다. 느리고 깊은 호흡은 미주신경을 자극해서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내쉬는 시간을 들이마시는 시간보다 길게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내쉬는 숨이 길수록 부교감신경이 더 강하게 활성화됩니다. 호흡법의 좋은 점은 공황 발작이 왔을 때도 사용할 수 있고 연습을 통해 몸에 익혀두면 두근거림이 시작될 때 반사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방법 사기침하기. 이건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강하게 기침을 몇 번 합니다. 기침을 하면 흉곽 내 압력이 변하면서 미주신경이 자극됩니다. 발살바 기법과 비슷한 원리예요. 응급 상황에서 매우 간단하게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해시태그 방법 5 경동맥 마사지. 이건 주의가 필요합니다. 목 옆쪽에 있는 경동맥을 눌러서 미주신경을 자극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반드시 의사의 지도 하에만 해야 합니다. 경동맥에 동맥 경화 플라크가 있는 경우 마사지로 인해 플라크가 떨어져 나와 뇌로 날아가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절대 혼자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소개는 드리지만 강하게 권장하지 않습니다. 스마트워치와 심박수 모니터링. 요즘은 스마트워치로 실시간으로 심박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근거림이 시작됐을 때 스마트워치로 심박수를 확인해 보세요. 분당 100회 이상이면 빈맥, 100회 미만이면 정상 범위입니다. 또한 애플워치, 갤럭시워치 등 일부 스마트워치는 심전도 ECG 기능이 있어서 두근거림이 있을 때 직접 심전도를 찍어볼 수 있습니다. 이걸 나중에 의사에게 보여주면 훨씬 더 정확한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평소에 심박수를 꾸준히 기록해두면 자신의 평균 심박수와 변동 패턴을 파악할 수 있어서 이상이 생겼을 때 더 빠르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파트 4. 사실 제일 무서운 건 따로 있다. 자, 이제 세 번째 반전입니다. 이게 오늘 영상에서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두근거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패턴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근거림이 온다, 무섭다, 더 심하게 두근거린다, 더 무섭다, 더 심하게 두근거린다. 이걸 의학적으로 악순환 비셔스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악순환의 핵심에 있는 것이 바로 두근거림 자체가 아니라 두근거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심장 신경증과 건강 불안. 심장 신경증 카디액 누로서스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심장에 실제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믿음 때문에 지속적인 심장 관련 증상을 경험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항상 자기 심장을 모니터링합니다. 스마트워치로 심박수를 하루에도 수십 번 확인하거나 가슴에 손을 얹어서 심장 박동을 직접 느껴보거나 가슴 부위의 감각에 극도로 집중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심장에 과도하게 주의를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심장 박동이 더 잘 느껴지고 더 빠르게 느껴집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체 감각에 주의를 집중하면 그 감각의 역치가 낮아집니다. 즉, 원래라면 느끼지 못했을 심장 박동까지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각이 또 공포를 일으키고 공포가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실제로 심장이 빨리 뛰게 만들고 이게 또 공포를 강화하는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뇌 마이너스 심장 축 BRAIM 마이너스 하트 엑서스. 최근 의학 연구에서 주목받고 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뇌 마이너스 심장 축입니다. 뇌와 심장은 자율신경계와 호르몬을 통해 끊임없이 소통합니다. 뇌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이 영향을 받고 심장의 상태가 뇌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불안장애나 우울증을 가진 분들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심혈관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서 우울증과 불안장애 발생률이 높다는 것도 알려져 있고요. 이건 단순히 걱정이 많아서 아픈 거 아닌가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만성적인 불안 상태가 지속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다 분비되고 이게 혈압을 높이고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며 장기적으로 진짜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즉, 심리적인 문제가 처음에는 기능적인 두근거림을 만들었다가 장기적으로는 실제 심장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악순환을 끊는 방법. 그렇다면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주의 전환 훈련. 두근거림이 느껴질 때 심장에서 주의를 다른 곳으로 의도적으로 이동시킵니다.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느낌에 집중하거나 주변의 사물 5가지 색깔을 찾거나 손에 쥐고 있는 물건의 질감을 느껴보는 것 등이 도움이 됩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닙니다. 뇌의 주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어서 다른 곳에 주의를 집중하면 심장에 집중하는 자원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수용 연습. 두근거림이 왔을 때 이걸 없애야 해라고 싸우는 대신 지금 두근거림이 있구나. 이건 곧 지나갈 거야 라고 수용하는 연습을 합니다. 역설적으로 두근거림을 없애려고 싸울수록 교감신경이 더 활성화되어서 두근거림이 심해집니다. 반면 왔네. 그래 있어봐라는 태도로 받아들이면 불안 반응이 줄어들면서 두근거림도 빠르게 가라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불교의 마음 챙김이나 심리치료에서 사용하는 수용 마이너스 전념 치료 ACT의 핵심 기법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과도한 모니터링 줄이기. 스마트워치로 하루에 심박수를 수십 번 확인하시는 분들이라면 확인 횟수를 의식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건 압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불안하니까요. 그런데 과도한 확인 행동은 불안을 줄이는 게 아니라 불안을 유지시키고 강화시킵니다. 확인하는 행동 자체가 내 심장은
위험하다는 믿음을 계속 강화하거든요. 처음에는 확인 횟수를 하루 5번으로 제한해 보세요. 그 다음엔 3번, 그 다음엔 1번으로 점차 줄여나가는 거예요. 네 번째, 전문적인 심리치료. 이 악순환이 심하다면 인지행동 치료 CBT 전문 치료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인지행동 치료는 두근거림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수정하고 불안 반응을 점차 줄여나가는데 매우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심리치료가 심장이랑 무슨 상관이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두근거림 환자들 중 심리치료만으로 증상이 극적으로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트 5 병원 가야 하는 기준 체크리스트. 이제 가장 실용적인 부분입니다. 두근거림이 있을 때 언제 응급실을 가야 하고 언제 일반 진료를 받아야 하고 언제 집에서 지켜봐도 되는지 명확한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하는 경우, 아래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금 바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지체하지 마세요. 두근거림과 함께 가슴 통증이 온다. 가슴을 쥐어짜는 느낌, 압박감, 혹은 타는 느낌과 함께 두근거림이 오면 심근경색의 가능성을 배제해야 합니다. 즉시 119를 부르거나 응급실로 이동하세요. 두근거림과 함께 실신하거나 실신할 것 같은 느낌이 온다. 심장이 빨리 뛰다가 갑자기 멈추거나 실제로 의식을 잃는 경우 위험한 부정맥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근거림과 함께 심한 호흡 곤란이 온다.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차고 누우면 더 숨이 차다면 심부전이나 심각한 부정맥을 의심해야 합니다. 두근거림이 30분 이상 지속된다. 30분 이상 지속되는 두근거림은 응급실에서 그 상태에서 심전도를 찍어야 합니다. 원인을 잡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기도 합니다. 양쪽 팔이나 얼굴, 다리에 갑자기 마비가 온다. 이건 뇌졸중 증상일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으로 인한 뇌졸중일 경우 두근거림과 함께 나타날 수 있어요. 이번 주 안에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 응급은 아니지만 검사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마이너스 두근거림이 한 달에 3회 이상 반복된다. 마이너스 두근거림이 10분 이상 지속된 경험이 있다. 마이너스 운동할 때 두근거림이 생긴다. 마이너스 두근거림과 함께 어지럼증이 자주 동반된다. 마이너스 65세 이상이거나 고혈압 당뇨 갑상선 질환이 있다. 마이너스 가족 중에 갑작스러운 심장 관련 사망자가 있다. 이 경우에는 일반 진료로 심전도, 혈액 검사, 갑상선 호르몬, 전해질, 혈당, CBC 포함, 심장 초음파 등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서 지켜봐도 되는 경우, 아래에 해당되는 분들은 바로 병원을 가지 않아도 됩니다. 단 증상이 반복되거나 악화되면 그때 병원에 가세요. 마이너스 커피, 에너지 드링크를 많이 마신 날 두근거림이 생겼다. 마이너스 심한 스트레스나 공포, 놀람 이후에 두근거림이 생겼다. 마이너스 두근거림이 5분 이내로 끝났다. 마이너스 과식 후에 두근거림이 생겼다. 마이너스 심한 운동 직후 두근거림이 생겼다. 마이너스 수면 부족인 날 두근거림이 생겼다. 마이너스 과거에 비슷한 두근거림이 있었고 검사에서 이상 없다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 병원 진료 시 이렇게 말하면 도움이 됩니다. 병원에 갔을 때 의사에게 효과적으로 증상을 전달하려면 다음 정보를 준비해 가세요. 두근거림이 언제 시작됐는지, 얼마나 자주 생기는지,
한 번에 얼마나 지속됐는지, 어떤 상황에서 생기는지, 동반 증상은 무엇인지 스마트워치에 심박수 기록이 있으면 가져가세요. 특히 두근거림이 있을 때 스마트워치로 심전도를 찍어두신 것이 있다면 그건 매우 귀중한 자료입니다.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보너스 심장 두근거림을 줄이는 일상 습관. 두근거림의 빈도와 강도를 줄이기 위해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소개합니다. 카페인 줄이기. 하루 카페인 섭취량을 20만 300mg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에 보통 10만 150mg의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에너지 드링크는 250ml 기준으로 8만 150mg 들어 있고 일부 고카페인 제품은 그 이상입니다. 카페인에 민감한 분들은 오후 2시 이후에 카페인 섭취를 끊어보세요. 카페인의 반감기는 약 56시간이기 때문에 오후 2시에 커피를 마시면 저녁 78시에도 절반의 카페인이 몸에 남아 있어서 수면의 질을 낮추고 자율신경계를 교란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 섭취. 마그네슘은 심장 근육의 정상적인 수축과 이완에 관여하는 미네랄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심장 박동이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견과류 아몬드, 캐슈너트, 시금치, 아보카도, 다크초콜릿, 바나나 등이 있습니다. 심한 부족이 의심된다면 마그네슘 보충제를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해 볼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 향상. 수면 부족과 수면의 질 저하는 자율신경계를 직접적으로 교란합니다. 특히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은 자다가 심장 두근거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면 중에 호흡이 멈추면 혈중 산소 농도가 떨어지고 이게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심박수가 급격히 올라가는 현상이 생깁니다. 콧골이가 심하고 자고 일어나도 피곤한 분들은 수면 무호흡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심장을 강화시키고 안정시 심박수를 낮추며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개선합니다. 다만 처음에는 강도를 낮게 시작해야 합니다. 운동 중에 두근거림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운동을 시작하세요. 명상과 호흡 연습. 하루 1015분의 호흡 명상은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개선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하면 두근거림에 대한 불안 반응이 줄어들고 실제로 두근거림의 빈도도 감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내용은 전통적 관점의 건강관리 참고 방법입니다. 쓴맛 나는 영양 공급. 이 우주는 음양오행의 원리에 의해 운행됩니다. 인간의 육체도 이 음양오행의 원리에 의해 운행됩니다. 인간의 몸은 이 음양오행의 원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음양오행의 기본은 목화토금수. 맛으로는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짠맛. 색깔로는 파랑, 붉음, 노랑, 흰색, 검정. 장부로는 간과 쓸개, 심장과 소장, 위장과 비장, 췌장 포함, 폐와 대장, 신장과 방광. 시청자분들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특정 장부의 기능이 나쁠 때 해당 맛을 섭취하지 않고 나아집니까? 예를 들어 심장이 나쁠 때 쓴맛을 섭취하지 않고 나아집니까? 약국에서 신약을 사서 복용하고 나았다면 그 신약의 쓴맛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췌장이 나빠서 주사를 맞고 나았다면
그 주사의 단맛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췌장이 아주 나쁜 상태에서 갑자기 단맛을 많이 복용하면 저 세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심장이 나쁠 때 아주 심한 경우 병원에 가야 하겠지만 쓴맛으로 관리하면 웬만한 경우 거의 쓴맛으로 자가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심장이 나쁘면 심장이 자주 두근거린다. 연관 증상으로는 항상 속이 더부룩하고 잘 체한다. 광대뼈에 기미가 많이 낀다. 팔꿈치가 자주 아프다. 변비가 잘 생긴다. 땀을 많이 흘립니다. 마무리 클로징.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반전.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해서 심장이 문제인 건 아닙니다. 자율신경계, 역류성 식도염, 갱년기, 카페인, 공황장애 등 수많은 원인이 있어요. 두근거림의 60% 이상은 심장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 번째 반전. 심전도 정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발작성 부정맥은 그 순간에만 잡힙니다. 반복적인 두근거림이 있다면 홀터 검사 등 더 정밀한 검사를 요청해 보세요. 그리고 즉시 응급실을 가야 하는 증상들을 꼭 기억해 두세요. 세 번째 반전. 두근거림보다 더 무서운 건 두근거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불안과 두근거림은 악순환을 만들고 이 악순환이 오래 지속되면 진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접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실 한 가지가 있다면 스마트워치가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심박수 기록을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두근거림이 왔을 때 바로 4-7-8 호흡을 해보세요. 4초 들이마시고 7초 참고 8초 내쉬고. 이것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두근거림을 빠르게 가라앉히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심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기관입니다. 평생 쉬지 않고 뛰는 기관이에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되 과도하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생각에 휘둘릴 때 꼭 보세요. https://youtu beg7fecixk32 confjg 227yenkTXFMB. 명심하세요.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마음도 내가 아닙니다. 생각은 생각일 뿐 내가 아닙니다. 생각은 내가 운전할 수 있는 겁니다. 생각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생각을 나와 철저히 분리시킬 수 있을 때 대자유가 옵니다. 쉼없는 연습으로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도 해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두근거림 경험이나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